할게요, 이 결혼. 하지만 나는 남편의 어떤 일이든 내조한다는 조건이 그런 일까지 내조하라는 건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남자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그는 내게 이제 도망가긴 너무 늦었다고 속삭였다. 어쩌나 이젠 도망가긴 늦었어. 나 사랑하다 좋아해. 안녕하세요. 허구의 이야기 박미연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그 결과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휘윤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휘윤 씨는 21살 여성입니다. 사실 휘윤은 불과 7살 때 부모님에게 버려져 할머니 손에 컸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평생을 할머니 속을 썩이다 집을 나가 노숙을 하더니 그러다 노숙을 하던 한 여자를 만나 휘윤을 낳고 형편이 조금 괜찮은 날은 모텔에서 혹은 찜질방에서 정 돈이 없으면 아직 어린 휘윤과 노숙을 하다 결국 휘윤을 나이 드신 노모의 손에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유난히 똑똑하던 휘윤을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끝까지 학교를 보냈고 휘윤은 장학금을 받고 한국대 간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며 휴학을 하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합니다. 카페 알바, 패스트푸드점, 고깃집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경력이 있으니 과외를 하는 게 어떻겠냐. 돈이 그냥 알바보단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희윤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휘윤 씨와 할머니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허에서 월 2만 원 정도를 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허물어야 한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휘윤 씨가 열심히 벌어 돈을 모았지만 할머니 치매 치료비에 또 일을 나갈 땐 동네 할머니들께 할머니를 돌봐달라며 돌봄 비용을 들이면서 두 사람 생활비를 쓰다 보니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가야 한다니요. 휘윤 씨가 모은 돈은 600만 원 정도였어요.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 있지만 치매 치료, 돌봄 비용 등으로 매달 들어갈 돈이 많은 휘윤 씨에겐 이사를 한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어디로 가나 당연히 월세는 2만 원은 훌쩍 넘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휘윤 씨는 또 일을 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휘윤 씨가 일을 나갔을 때 이따금씩 도와주시는 동네 할머니 강씨 할머니가 집에 왔어요. 강씨 할머니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손에는 닭을과 백숙을 들고서는 영애야, 나왔어. 하며 들어옵니다. 휘윤 씨의 할머니는 할머니 나 배고파 하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강씨 할머니는 영애야, 너나 늙은 입장에 왜 나한테 할머니라 그래, 짜증나게. 하며 탁 하고 백숙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휘윤의 할머니 영애는 할머니 무서워 하며 겁에 질립니다. 이때 강씨 할머니는 욕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만 보자. 이 집 손녀가 부잣집에 과외를 간다던데 돈을 많이 벌었나? 영애 할머니는 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여기저기 뒤지는 강씨 할머니, 금반지를 끼며 씩 웃어요. 이 금반지는 휘윤의 할머니가 정신이 또렷하셨을 때 어려운 형편에도 휘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팔아쓰려고 숨겨둔 금반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에게 주셨던. 그런데 이 뭔가 소름 끼치는 강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영애야. 어쩌겠어, 정신이 없는데. 내가 가져가면 어쩔 거야? 누구한테
말도 못할 거. 영애 할머니는 분호가 하지 마라. 우리 언니 힘들어. 하며 강씨 할머니를 말려보지만 결국 강씨 할머니는 휘은 씨의 은행 내역서를 발견합니다. 622만 2,800원. 영희야, 이게 뭐야? 영애 할머니는 그 돈만은 안 된다며 우리 언니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면서 도둑이야 도둑. 강분옥이 우리 언니 돈 훔쳐간다. 하며 은행 내역서를 빼앗아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분옥은 백숙을 들고 나오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유, 이 집 할머니가 아프잖아요. 몸보신하라고 닭을 좋은 닭을 사서 구워왔는데 닭 구워주고 욕을 먹네. 무슨 도둑이야, 도둑이 닭도 구워줘? 아유, 유난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휘은 씨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집을 구해야 하는데 갈 데는 없고 돈도 부족하고 또 휘은 씨가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려면 서울에 살지 못한다 해도 서울로 가기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여러 일을 할 수 있고 할머니 병원도 가야 되고 해서 완전 시골로 갈 수도 없다 보니까 600만 원 남짓으론 이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저번에 그 강씨 할머니, 강분옥 할머니가 휘은 씨가 혹할 만한 소리를 해요. 저기 휘윤아 있잖아. 내가 손녀 같아서 하는 말인데 모은 돈 좀 있어? 다 같은 처지잖아, 이 동네 사람들 다 지금. 내가 저기 아는 권사가 있어. 성가대도 하고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해. 그 김권사가 빌라가 하나 있는데 2층에는 주인집이 살고 그러니까 김권사가 살고 3층이랑 1층에 원룸이 있거든. 거기가 원래 보증금이 1,000만 원이야. 화장실도 안에 있고. 여기는 밖에 있어서 할머니 아픈데 힘들잖아.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싸게 해줄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모았어? 휘은 씨는 자신이 모은 돈을 남에게 알리는 게 약간 망설여졌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할머니라 괜찮겠지, 날 생각해줘서 하는 말씀일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저 한 600만 원 정도. 그래, 그거면 될 거야. 강씨 할머니는 휘은을 데리고 집을 보러 같이 가자고 하고 휘은 씨는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따라 나서요. 그리고 가니까 정말 김권사라는 집주인도 집에 있고 위치도 괜찮고 보증금 600에 너무 집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때도 부동산을 통해서야 맞는 건데 막 강씨 할머니가 돈도 없는데 다 아는 사람끼리 복비다 뭐다 주고받고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 내가 신원을 보증하고 김권사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의 성가대 지휘자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바로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사는 일주일 뒤에 오면 된다고. 그렇게 휘우는 일주일 뒤 이삿짐을 다 싸서 새로운 집으로 옵니다. 이삿짐 바리바리 싸들고 소형 트럭까지 불러서. 근데 김권사라는 주인 아주머니는 없고 모르는 아저씨가 아유 이게 다 뭐야? 왜 남의 집 앞에 이렇게 짐차를 세워둔겨? 김권사? 그게 누구야? 우리 집은 대대로 부처님 믿고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댕기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600만 원도 드렸는데. 아, 강씨 할머니. 강씨 할머니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주인 아저씨는 사기당했네. 우리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어. 아유, 딱하지만 어쩌겠어. 우리도 정신이 없어. 우리 집안일 도와주던 도우미 여자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사라지고 우리 집에 저주라도 들었나. 부처님한테 기도를 좀 드려야지. 아무튼 우리는 집 내놓은 적이 없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가씨. 가세요. 이거 짐차도 치우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긴대냐? 하며 휘윤과 할머니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권사라는 사람은 이 집의 도우미 아줌마였고 강씨 할머니와 짜고 휘윤 씨에게 사기를 친 거죠. 600만 원 때문에.
당장 아픈 할머니와 갈 데가 없어진 휘우는 짐은 이삿짐 아저씨에게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고 빌라촌 길거리에 서서 울며 은행 앱에 들어가 그녀의 전 재산인 잔액 22만 2,800원을 보며 울고 있는데 문자가 띵 하고 울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저희 아이가 고학년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대조림분을 선생님으로 구하려고요. 문자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까지 일하신 건 입금할게요. 그럼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죠. 감사했습니다. 휘운의 눈앞은 눈물로 덮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사채 광고물이 보이죠. 사기당한 걸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돈 거래에 대한 문자도 없었고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은행 내역도 없어 복잡한 신고 과정이 더 힘들어질 것만 같았대요.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차에 당일 대출의 업계 최저 이자율이라니까 혹한 거예요. 할머니는 추워서 덜덜 떨고 배고프다고 울고. 마침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렇게 휘윤 씨는 인생 최악의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채 사무실을 찾아가요.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안타깝죠. 평생 부모님의 부재에 할머니와 힘들게 살다 좋은 대학도 입학하고 꽃이 필 날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아프시고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돈을 사기당하고 벼랑 끝에 몰려 이렇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사채업자는 생각보다 거칠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 아가씨. 그래, 돈이 급해?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려줄게. 당장 빌려줘. 신용, 재산, 직장 필요 없어. 그냥 갚기만 하면 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지. 갚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못 갚으면 우리도 담보가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이 각서에 사인을 해야 되거든. 혹시 못 갚으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서 갚겠다. 휘윤 씨는 속으로 다시 과외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 할머니를 길에서 지내시게 해? 근데 휘윤 씨는 한 달 뒤 미래보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의 일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결국 1,000만 원을 빌리고 말아요. 사채업자에게. 여러분, 사채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조사하다 봤는데 전직 사채업자가 말하길 자신들에게 돈을 빌리려면 차라리 죽어라. 그게 낫다. 그렇게 무서운 게 사채다. 아무튼 빌린 1,000만 원으로 작은 방을 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알바보다는 시급이 좀 높은 과외를 다시 구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번엔 노아의 경우는 좀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휘윤 씨가 나이도 어리고 휴학 상태다 보니까 다시 페이가 좋은 과외 자리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투잡, 쓰리잡, 편의점, 카페 이런 거 하면서 지내는데 사실 사채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붙이는 게 사채거든요. 3달 만에 휘윤 씨가 빌렸던 1,000만 원은 7천만 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사금융 시장, 흔히 말하는 사채의 이자는 400% 혹은 몇천 프로까지의 이자가 붙을 수도 있다고 하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달 동안은 그래도 나이스하게 다음 달엔 꼭 갚아라 아가씨 하던 사채업자가 이번엔 휘윤 씨와 할머니를 사무실로 잡아와요. 커피 좀 잡숴요. 아가씨, 마지막 경고다. 지금까지 빚이 7천이거든, 아가씨가. 근데 갚은 게 얼마야? 150밖에 안 돼. 이자도 못 갚았다고. 내가 뭐라 했어? 우리 돈 못 갚으면 시키는 거 뭐든 하겠다 사인했지.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아가씨를 어디 섬 술집에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 거기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할머니 될 때까지 몸 버리고 맘 버리고 할머니도 어디 중국에 식모로 팔아버리고 그 아픈 노인네 어쩔 거야 일도 못하고 맡기나 하겠지. 그러면 되겠나 아가씨?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해. 휘윤 씨는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에 다리에 힘이 풀려 사무실을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위협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은 할머니 옆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립니다. 올려다 보니 아까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커피를 내어주시던 사무 보는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아가씨,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 이제 다음 달에 어쩔 거야? 내가 여기 2년을 일했는데, 저 사람들 진짜 이라도 떼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애플인가 어플인가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던데, 앱이요? 그래, 맞다, 앱. 금두부 앱이라고. 이게 금수저들이 아주 조금 실수를 해서 두부를 한 번씩 먹어봤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앱이거든. 아줌마, 그럼 저보고 전과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아가씨, 잘 생각해봐. 아가씨가 돈 못 갚으면 아가씨는 섬에 팔려가서 인생 끝나는 거야. 평생이 망치는 거라고. 할머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이 앱에 있는 사람들은 정가는 있어도 집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아가씨만 잘하면 할머니도 호강시켜드리고 아가씨 인생도 바뀔 수 있어. 막말로 이 방법이라도 안 쓰면 아유 무서워라. 내가 지금까지 본 걸 다 이야기하면 아가씨 그나마 섬에 팔려가는 게 최선일 지경이야. 우리 사장이 무서워. 감기다 뭐 신장 이런 거 떼가고 그냥 개죽음이야 개죽음. 죽었어도 아가씨 몸사진이 세상에 돌고 있을 거라고. 우리 사장 무서워. 한번 잘 생각해봐. 집에 온 희윤 씨는 할머니나 어떻게 하며 우는데 할머니는 그녀의 마음을 몰라주고 언니 왜 울어? 배고파? 하며 초코파이를 손에 쥐어주고 울지 마. 내가 이거 줄게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할머니, 나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나 팔려가 진짜?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날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하며 엉엉 우는데 휘윤 씨의 할머니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휘윤 씨가 우니까 따라 울었어요. 아이 같으니까요. 그러다 두 사람은 울다 잠이 듭니다. 새벽에 잠이 깬 휘윤 씨는 아직 촉촉한 눈가를 비비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두부 앱을 들어가 봅니다. 가입을 하고 들어가니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게 뭐야? 돈만 많으면 돼? 섬에 팔아 넘길 거야. 너는 술집에, 너네 할머니는 저기 중국 어디 식모로 일이나 하겠어? 저 정신에 맨날 맡기나 하겠지. 결국 앱을 보는데 그래도 범죄자, 가정폭력범 등등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하나같이 고학벌의 호텔 후계자, 전자제품, 식품회사 2세 등등 어마어마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요, 전과자라는 게. 근데 그중 한 명의 프로필이 휘윤 씨의 눈을 사로잡아요. 얼굴은 프로필에 없고 두부를 먹기는 했는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존속살인을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뭐로 부자가 됐는지는 안 나오지만 재산이 약 300억 정도 있는 프로필에 있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찾아보자 엄청난 학대를 당했고 너무 가슴 아리는 사연이 있는 남자였죠. 그래도 앱의 본명을 사용했나 봐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걸 보면. 아무튼 기사를 읽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그 남자에게 관심을 표하는 하트를 누르게 되고 얼마 뒤 상대방 쪽에서도 하트를 누르면 매치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남자는 결혼을 서두릅니다. 자신이 사채 빚을 다 갚아주고 할머니는 최고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바라는 게 많지 않다. 날 내조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만나가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는 생기지 않았대요.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나름 젠틀한 편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당한 학대가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었다고. 그리고 그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며 물론 그래선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부모가 무서웠나 보다. 약간 그래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 하지만 한윤기가 희은 씨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었죠. 자신이 죽을까봐 부모님을 살해했다기엔,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기엔 너무도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희은 씨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내 인생 한번 도박을 걸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 하고 남자가 건넨 결혼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상한 조건도 있었어요. 자신이 한윤기와 결혼한다고 알리면 안 되고 친구, 가족 그 누구도 다시는 만나면 안 되며 그들에게서 사라져야 한다. 근데 그것도 희은 씨는 한윤기가 과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나? 하고 동의를 하고 그 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그렇게 희은 씨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 편지 하나 남기고 잠수를 타요. 애초에 희은 씨를 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했고 부모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할머니는 아프시고 단짝 한 명 있었대요. 그 과외하면 더 돈 잘 벌 수 있을 거라 얘기해준 친구. 학교 다닐 때도 조용하고 그 한 친구 외에는 말도 안 하고 최대한 눈에 안 띄고 다니고 또 워낙 유령처럼 조용히 왔다 존재감 없이 다녀서 누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학교도 휴학했고 알바는 조용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사실상 그 편지를 받고 희훈 씨가 어디 있나 궁금해할 사람도 유일한 친구 소진 씨밖에 없었죠. 근데 소진 씨에게도 그냥 나 혼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라져서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하니까 요즘 많이 힘들었던 거 알고 있어서 걱정은 되지만 그런가 보다 했죠. 휘은 씨는 남편이 된 한윤기가 경기도 외곽에 잠시 지낼 집을 하나 구해줬고 할머니는 시설에 보냅니다. 할머니에 대해서는 물론 휘은 씨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한윤기의 조건은 최고 시설에 보내주고 소식을 들려주고 실시간으로 CCTV도 다 보여주는데 할머니를 만나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어쩌겠어요. 휘은 씨도 할머니도 사는 길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휘은 씨가 머무는 집에 오더니 휘은 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가요. 휘은 씨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윤기가 결혼식이 열릴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눈을 가려서 데리고 갈 거라는 예고는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고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결혼식의 장소는 큰 대저택이었고 보니까 한윤기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휘은 씨는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졌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휘은 씨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내가 살 집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죠. 신부 대기실을 벗어나 집을 몰래 돌아다닙니다. 대저택의 복도엔 웨딩슈즈의 또각또각 소리가 울리고 어떤 한 방문을 열자 피가 바닥에 흥건합니다. 휘은 씨의 웨딩드레스 자락과 하얀 웨딩슈즈는 피로 물들어요. 그곳엔 한윤기가 시체와 셀카를 찍은 사진이 붙어 있고 이상한 알 수 없는 약품들이 널려 있으며 책장에는 살인자의 사진집이라는 책이 무려 1에서 32권까지 있었죠. 아, 휘은 씨는 이제 한윤기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살인자의 사진집은 유명한 스릴러 소설인데 작가가 익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 한 800만 부는 팔리는 엄청난 소설 작가였죠. 근데 보니까 그게 소설이 아니네요. 한윤기의 일기였네요. 그때 놀란 휘은 씨의 허리에 서늘한 칼날이 느껴지고 한윤기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어쩌나 다 알아버렸네. 이젠 도망가기 늦었는데.